제가 제일 아깝다고 느끼는 나이가 언제냐고 누가 물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55이라고 답합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몸도 그만하면 괜찮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는데, 그걸 다 어디다 썼냐 하면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자식 걱정하고, 모임 나가고, 누가 부르면 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훌쩍 가더라고요.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정신 차려보니 10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 10년 동안 내 거는 없었어요. 그게 제일 억울해요. 다시 55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5가지는 진짜 안 할 겁니다. 책상 위에 손목시계 하나가 있어요. 30년 넘게 찬 거예요. 줄도 닳고 유리에 잔 기스도 많고 이제는 잘 안 차요. 그냥 책상에 올려두고 가끔 만져봅니다. 이 시계를 보면 55이 떠올라요. 이 시계가 제일 바쁘게 돌아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좀 한가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빴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의 일을 다 받아 안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오늘 누구한테 전화가 올까? 오늘 어디를 가야 하나? 그것부터 생각했어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시간에 정작 나는 빠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만 가득했고 내 자리는 없었어요. 다시 55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안 할 5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직접 살아보고 직접 후회하고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식 인생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정의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올해 67이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셨고 손주도 셋이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참 복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표정이 늘 조금 지쳐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족 단톡방부터 확인합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냈는지, 딸은 출근했는지, 아들은 오늘 회식이 있는지, 누가 답이 늦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그러다 결국 먼저 전화를 겁니다. 며느리한테도 하루에 2~3번씩 안부를 묻고, 딸한테는 반찬 챙겨보내고, 아들한테는 회사 일까지 물어봅니다. 본인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했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그날 밤에 어르신은 거실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 해요. 불도 안 켜고요.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며느리한테 한 그 전화들 정말 며느리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건 거였을까? 솔직히 후자였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셨다고 합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게 참 묘해요. 사랑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내 불안일 때가 많아요. 자식이 잘 사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안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를 때는 자꾸 자식 인생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다 간섭으로 느껴져요. 사랑이 간섭이 되는 순간 거리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자식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묻지 않으세요. 자식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자식이 결정한 일에 토를 달지 않으세요.
속으로는 안타까워도 입 밖으로는 그래, 그렇게 해봐.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한마디 더 해주고 싶고, 한 번 더 챙겨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 그 한 번이 자식을 숨막히게 할 때가 있어요. 정의자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작은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 단톡방 알림을 무음으로 바꾸셨대요. 처음 사흘은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했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데 내가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까 별일이 없더래요. 두 번째로 며느리한테 거는 전화 횟수를 줄이셨대요. 하루에 두세 번씩 걸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요. 그것도 본인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정말 안부가 궁금할 때만 거셨답니다. 세 번째로 자식 집에 가는 횟수도 줄이셨어요. 부르기 전에는 안 가는 걸로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대요. 손주가 보고 싶고 자식 얼굴이 그립고. 그런데 부르기 전에 안 가니까 자식이 먼저 부르더래요. 네 번째로 자식 일에 대해 본인 의견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답니다. 물어보면 그제야 짧게 한마디. 다섯 번째로 본인 시간을 채우셨어요. 자식 걱정하던 그 시간에 동네 공원도 걷고 도서관도 가고 오래 안 본 친구한테 전화도 걸고요. 이 다섯 가지를 천천히 해가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하고요. 그때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 발 물러나니까 자식이 한 발 다가오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부모가 가까이 갈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가 한 발 물러서면 자식이 다가옵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누가 자꾸 챙겨주면 부담스럽고 누가 가만히 있어주면 그리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5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식 인생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고 자식 집에는 부르기 전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매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식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모든 모임에 다 나가지 않는 겁니다. 박종근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올해 70이세요. 한창 직장 다닐 때부터 사람을 좋아하셨대요. 사람 만나는 게 즐거웠고 누가 부르면 거절을 못 하셨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더 그랬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부르는 데마다 다 갔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군대 모임, 직장 동기 모임, 동네 모임, 등산 모임. 세어보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이 7개였대요. 한 달에 모임만 7번이에요. 회비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경조사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모임으로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사람들 만나면 웃고 옛날 얘기하고 술 한잔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 다녀오는 길이 허전해졌어요. 분명히 웃고 떠들다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 어르신이 한 번은 모임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서 계셨다고 해요. 사람들은 다 각자 집으로 갔고 본인 혼자 남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웃었지. 내가 오늘 진심으로 한 말이 몇 마디나 있었지. 없더래요. 한마디도 없더래요. 그날부터 모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셨답니다. 나가는 모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그리워서 가는 모임은 2개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의리로 가는 거였고 안 가면 욕먹을까봐 가는 거였고 외로워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시작하셨대요.
한 번에 다 끄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끊으면 사람들이 서운해하니까 천천히 줄여가셨답니다. 7개에서 5개로, 5개에서 3개로, 3개에서 2개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시간이 생겼어요. 돈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답니다. 모임 2개만 남기니까 그 2모임이 진짜 소중해지더래요. 나가는 횟수가 적어지니까 한 번 한 번이 귀했어요. 이게 사람 관계의 묘한 점이에요. 많이 만난다고 깊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적게 만나야 깊어져요. 일주일에 3번 만나는 사람보다 한 달에 1번 만나는 사람이 더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박종근 어르신이 모임 정리하면서 세우신 기준이 있는데 그게 참 좋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은 그 모임에 안 갔을 때 마음이 가벼운지 무거운지였대요. 안 갔는데 마음이 무거우면 진짜 가고 싶은 모임이고 안 갔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면 의리로 다니던 모임이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 중에 따로 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였답니다. 한 명도 없으면 그 모임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그 모임 다녀온 다음 날 컨디션이었대요. 다음 날 기분 좋고 기운이 나면 좋은 모임이고 다음 날 피곤하고 후회가 남으면 안 좋은 모임이라는 거죠. 네 번째 기준은 그 모임에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였답니다. 거기서 내가 평소에 나로 있을 수 있으면 좋은 모임이고 자꾸 꾸미고 잘난 척해야 하면 피곤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준은 회비 대비 만족도였대요. 돈 낸 만큼 마음에 남는 게 있는지. 이 5가지 기준으로 골라내니까 7개가 2개로 줄었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모임 정리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대요. 나만 빠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막상 빠져보니까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더래요. 나 없어도 모임은 잘 굴러가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지내요. 그게 처음에는 좀 섭섭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오히려 편안해진답니다. 내가 빠져도 되는 자리는 빠지고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에만 가는 것. 그게 일은 넘어서 배우는 지혜래요. 다시 5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모임을 신중하게 고를 겁니다. 부른다고 다 가지 않을 거예요. 의리로 가지 않을 거예요. 외로워서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울 때만, 정말 그 자리가 즐거울 때만 갈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나한테 쓸 거예요. 오늘 이 2번째 이야기는 사람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자식한테 돈을 미리 다 주지 않는 겁니다. 한상태 어르신 이야기예요. 올해 76이세요. 젊을 때 사업해서 꽤 모으셨던 분이에요. 65에 사업을 정리하고 모은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답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자식한테 줄 거면 일찍 줘라. 미리 줘야 자식들도 자리 잡고 부모도 보람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대요. 그래서 큰 돈을 2자식한테 나눠주셨답니다. 아들한테는 집 한 채 살 만한 돈, 딸한테는 가게 차릴 만한 돈. 주실 때 마음이 참 뿌듯하셨대요. 내가 평생 모은 걸 자식들 자리 잡는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본인 통장이 가벼워졌어요. 사업하실 때는 들어오는 돈이 있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었어요. 연금은 받지만 평생 사업하며 살던 분이 연금만으로는 답답하셨대요. 한 번은 친구분이랑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통장을 보니까 망설여졌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갈 돈인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래요. 그게 처음에는 좀 서글펐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인데 내가 쓸 때는 망설이게 되는 게 더 서글픈 건 그 다음이에요. 자식들이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집 샀다고, 아버지 덕분에 가게 차렸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더래요. 한 번은 손주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아들이 슬쩍 말을 흘리는데 그게 꼭 도와달라는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도 마음이 그쪽으로 끌렸어요. 이미 다 줬는데도 또 줘야 하나 싶은 마음. 그게 제일 힘드셨대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다 주지 말 걸 그랬어. 조금씩 나눠주거나 내가 떠난 다음에 받게 했어야 했어. 부모가 가진 게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데 부모 주머니가 비면 자식들 발걸음도 뜸해져. 이 말이 좀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부모는 돈이 있어야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손주 용돈 한 번 시원하게 주고, 자식 부부 외식 한 번 사주고, 가끔 자식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그게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주머니가 비면 그게 다 못해요. 못하니까 자식 집에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져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통장에 돈은 좀 있어야 한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르신이 후회하시면서 일러주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돈은 한 번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더라도 나눠서 천천히 본인 사정 봐가면서. 두 번째는 본인 생활비는 따로 챙겨둔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년치는 손대지 않을 자리에 두고 거기서는 꺼내지 않는 걸로요. 세 번째는 자식한테 돈을 줄 때도 이유를 분명히 한다는 거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번 일에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자식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손주 용돈처럼 자잘하게 쓰는 돈이 의외로 크다는 걸 잊지 않는 거랍니다. 한 번에 큰 돈 주는 것보다 평생 자잘하게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본인 즐거움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식한테는 나눠줘도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이나 배우고 싶은 거에는 망설이지 말라고요. 이 5가지가 한 상태 어르신이 1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다시 5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식한테 큰 돈을 미리 주지 않을 겁니다. 필요할 때 조금씩 도와주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평생 모은 걸 한꺼번에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내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살 만큼 살고 남은 게 있으면 그때 물려줄 거예요. 그게 자식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길이라는 걸 저는 한 상태 어르신을 보면서 배웠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식한테 인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로 오래 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윤옥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세요. 이 어르신은 평생을 남의 눈을 보고 사셨대요. 머리는 늘 단정하게, 옷은 늘 차림새 있게, 말은 늘 조심스럽게. 남편 직장이 어디고, 자식이 뭘 하고, 집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게 다 신경 쓰이셨대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신경을 쓰셨어요. 이 어르신한테 친구분이 한 분 계셨대요. 나이는 비슷한데 살아온 길은 좀 달랐어요. 50 후반에 이혼을 하시고 그 뒤로 혼자 사셨대요. 이혼이라는 게 그 세대에는 큰일이었잖아요. 주변에서 수군대고 가족들도 한마디씩 하고. 그런데 그 친구분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셨대요. 머리를 짧게 자르셨고 화장도 안 하시고 옷도 본인이 편한 대로 입으시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을 안 쓰셨답니다.
처음에는 윤옥분 어르신도 그 친구가 좀 안 돼 보였대요. 자포자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 표정이 점점 더 환해지는 거예요. 혼자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도서관도 다니시고, 새벽에 산책도 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본인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셨어요. 어느 날 둘이 차 한잔 하다가 윤옥분 어르신이 물어보셨대요. 사람들이 뭐라 안 해. 그 친구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있는 본인이 낯설었대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꾸미고 사는 거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사는 거지.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날 밤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있나? 남이 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을 산 거지.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산 적이 있나? 이게 일은 넘어서 하는 생각이에요. 좀 늦죠. 그런데 늦었다고 안 하면 더 늦어요. 윤옥분 어르신은 그 뒤로 조금씩 바꾸셨대요. 한꺼번에 다 바꾼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머리부터 바꾸셨어요. 평생 파마하고 염색하던 걸 그냥 자연스러운 색으로 두셨답니다. 처음 거울 보고 본인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게 나구나 싶었답니다. 두 번째는 옷이었어요. 편한 옷으로 바꾸셨답니다. 남이 보기에 단정해 보이는 옷이 아니라 본인이 입었을 때 편한 옷으로요. 세 번째는 말이었어요. 누가 뭘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하기로 하셨답니다. 예전에는 좀 부풀려서 말하거나 좋게 보이려고 꾸며서 말하던 걸 그만두셨어요. 네 번째는 거절이었답니다. 가기 싫은 자리는 가지 않는 걸로요.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한두 번 거절해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별 반응이 없더래요. 다섯 번째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하나씩 시작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에만 있던 서예 학원도 등록하시고 가고 싶었던 박물관도 혼자 다녀오시고요.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해가시니까 가족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들도 받아들이더래요. 오히려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어머니, 요즘 더 좋아 보이세요. 남의 시선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내가 신경 쓰는 줄도 모르고 신경 쓰고 있어요. 옷 한 벌 살 때도, 머리 한 번 자를 때도, 말 한마디 할 때도 남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그 남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빠서 남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가끔 한마디 던지는 것도 그 자리에서 잠깐 그러는 거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에 한 달을 시달려요.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다시 5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내가 편한 옷을 입고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예요. 남이 뭐라 해도 그게 내 인생이니까요. 오늘 이 네 번째 이야기는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라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는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다른 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저는 젊을 때부터 가고 싶은 데가 많았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늘 다음으로 미뤘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애들이 어리니까. 이유는 늘 많았어요. 은퇴하면 가야지, 애들 다 키우면 배워야지, 좀 여유 생기면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은퇴를 했어요. 애들도 다 컸어요. 여유도 생겼어요. 그런데 못 가겠더라고요. 무릎이 시원찮아서
눈이 침침해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젊을 때 가고 싶었던 그 산을 이제는 못 올라요.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그 악기를 이제는 손이 잘 안 움직여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고 싶은 건 그때 해야 하는구나.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몸이 따라줘야 하고 마음이 따라줘야 하고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길지 않더라고요. 저는 55에 그걸 알았어야 했어요. 그때가 그런 시기였거든요. 몸도 따라줬고 마음도 있었고 시간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미뤘어요. 환갑 지나고 하자 칠순 가까이 되면 좀 한가해지겠지. 그게 다 핑계였어요. 사실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할 용기,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날 용기, 돈을 좀 써볼 용기. 그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다음으로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용기 문제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작은 규칙을 몇 가지 세웠어요. 첫 번째는 마음에 떠오른 건 그 주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 주에 알아보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주에 등록하고요. 미루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게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돼서 못해요. 여행 가고 싶으면 일단 가까운 데부터, 배우고 싶으면 일단 한 달짜리 강의부터. 세 번째는 같이 갈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갈 사람을 기다리다가 다 늙어요. 혼자 가도 되는 곳은 혼자 가는 걸로 마음먹으니까 갈 수 있는 데가 훨씬 많아졌어요. 네 번째는 돈을 좀 쓴다는 거랍니다. 아껴서 자식한테 남기는 것보다 내가 즐겁게 쓰고 가는 게 낫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다섯 번째는 미루기로 한 일은 1년 안에 다시 꺼내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룬 일도 1년 뒤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요. 그래야 영영 잊히지 않아요. 이 5가지를 일은 가까이 와서야 알았어요. 좀 늦었죠. 그런데 늦었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다시 55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미루지 않을 겁니다.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그달에 표를 끊을 거예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주에 등록할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날 전화를 걸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할 거예요. 다음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와도 그때의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이에요. 오늘 이 5번째 이야기는 조급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시간에 솔직해지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5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식 인생에 깊이 들어가지 않기. 두 번째, 모든 모임에 다 나가지 않기. 세 번째, 자식한테 돈 미리 다 주지 않기. 네 번째,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기. 5번째, 하고 싶은 거 미루지 않기. 이게 제가 55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안 할, 그리고 무조건 할 5가지예요.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5가지가 다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자식도 모임도 돈도 남의 시선도 내일도 다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안 돼요. 내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해요. 그게 안 되니까 후회가 남는 거예요. 다 남한테 내준 인생이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한 번만 스스로한테 물어봐 주세요. 요즘 내 시간 중에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진짜 내가 그리워서 만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요즘 내가 쓰는 돈 중에 진짜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나? 이 3가지 질문에 답이 잘 안 나오면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일주일에 한 걸음씩.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좀 환해져 있을 거예요. 다시 55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예요. 오늘이 그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5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마음에 걸리셨는지 그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